뾰로롱 안녕하십니까.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저희도 한번 전해드렸죠. 이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 커스터드 하나씩을 꺼내 먹고 1심에서 유죄 받았던 사건 말이죠. 오늘 2심이 있었는데요. 무죄 났습니다. 이 보안업체 직원이었던 피고인 김모 씨 1,050원어치 간식 때문에 뒤집어 썼던 도둑 누명 2년 만에 벗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저 좀 잡아주시죠.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김하은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최영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영상부터 달립니다. 자, 목포의 한 아파트 정원입니다. 고양이 털 빗어주고 있네요. 그거 집에서 하면 안 되겠니? 하신 변성우님. 자, 인천 계양산 등산하다가 막 꺼진 듯한 담배꽁초 2개를 봤습니다. 이런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어요. 하신 김선호님. 자, 시골에서 주말 농사합니다. 키우던 호박을 잘랐는데 안에서 콩나물이 자라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누가 좀 알려주세요 하신 김용태님. LA 교민입니다. 송곳자리도 없던 서울 성수동에서 주차 공간 흔쾌히 내주신 맷돌 감자탕 빌딩 경비원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하신 박정아님. 그리고 순천의 강이슬님, 백유경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 나와서 사반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예,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진짜 국민 배우 이순재 선생이 오늘 영면에 들었습니다. 이 마지막 가는 길 많은 후배들의 배웅을 받았는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거짓말이었으면 드라마 한 장면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케이, 컷! 소리에 툭 털고 일어나셔서 다들 수고했다. 오늘 정말 좋았어. 해주실 것만 같습니다. 이제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이 그리울 거예요. 선생님,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이 연결식도 드라마의 한 씬이었으면 좋겠다. 촬영 상황이었으면 좋겠다. 참, 더 슬픕니다. 네, 그렇죠. 그제 새벽 향년 91세의 일기로 별세하셨죠. 약 70년에 걸친 연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국민 배우로 자리매김한 이순재 배우가 많은 이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안녕을 고했습니다. 수많은 동료, 후배, 연예인들, 또 문화예술인, 또 정재계 인사들이 조문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 유족과 동료, 후배들의 배웅 속에서 연결식이 거행됐는데요. 이 자리에는 유족을 비롯해서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동환, 정준하, 최수종 등 생전 인연이 깊었던 후배 배우들, 또 고인이 애정을 갖고 가르쳤던 학생들이 함께했습니다. 한 120석 규모 정도의 연결식장인데요. 조문객들로 가득 찼다고 해요. 고인과 함께 드라마에 출연했었던 배우 정보석 씨가 사회를 받고 또 함께 작품을 했던 하지원 배우, 김영철 배우가 각각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자, 요즘 유튜브 보면 고인을 추모하는 특집 영상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한 가지 관통하는 게 있습니다. 언제나 연습, 언제나 대본 연습. 저도 정말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네, 오늘 많은 후배들이 찾아오셔서 저렇게 정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근데 지금 김영철 씨하고 하지원 씨가 추모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김영철 씨의 휴도자가 많은 분들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으면 좋겠고 오케이 컷에 다시 일어나셔서 수고했다라고 얘기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모두가 동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지원 씨는 이 추도사를 굉장히 어렵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어렵게 이순재 선생님께 여쭤본 게 있었대요. 선생님, 왜 연기는 이렇게 해도 어려운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순재 선생님께서 나도 지금까지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 한 말씀에 그렇게 힘이 났다고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노래 좀 흥얼거렸다고. 자, 택시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 그냥 좀 흥얼거렸을 뿐인데 택시 기사에게 이런 폭언폭격을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노래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누가 노래해야 택시에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좋은 말로 내가. 아니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손님한테? 지금인데 그래서 매너를 지키라고 그래. 크게 부른 것도 아니고 흥얼거린 거잖아요. 노래는 노래잖아요 그게. 왜 노래를 불러요 택시인데. 그런 택시 밖에서 하라고요. 택시 타지 마시고. 시끄러우니까는 얘기하자 내가. 기사님이 말도 안 되는데 이게? 개똥이야 그거는. 야 말 똑바로 너 야, 똑바로 안 해? 어디 개똥이라고 지금. 그런 놀림에 애초 라디오를 틀어놓은 것부터가 잘못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요. 택시를 탔는데 그때 택시 기사분이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왔고요. 가요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이 제보자분의 친구분이 흥얼흥얼 걸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왜 택시 안에서 노래를 부르냐고 했던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를 먼저 틀어놓은 건 그쪽인데 혹시 듣기 거슬렸던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흥얼거렸을 때 왜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화를 내느냐 소리를 지르냐라고 했더니 내가 듣기 싫으니까 부르지 말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뒤에서 좋은 말은 아니지만 약간 이제 자기들끼리 하는 말로 아우 개똥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욕설이 나오고 그다음에 막 택시로 불법 유턴하고 과소하고 끽 써서 목적지로 도착하고 난 뒤에 욕설과 함께 가라고 쫓아냈다는 겁니다. 앞만 봐도 말이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 것 같은데.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제보자에 의하면 택시 처음 탈 때부터 굉장히 좀 불친절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의 일행은요. 제보자와 여자친구 그리고 동성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와 여자친구는 뭐 뒤에 타고 3명이니까 그리고 이제 동성 친구는 앞에 타려고 조수석에 이제 문을 열려고 그랬는데 문을 안 열어주셨대요. 왜 안 열어주냐라고 물으니까 아니 요즘 누가 택시 조수석에서 타냐 뒤에 타 이러셔서 세 명이서 그냥 다 같이 뒤에 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 같은 이제 폭언과 욕설이 있었던 것인데 제보자는 택시 어플 이 고객센터에서 해당 내용을 신고한 후에 어플에 남은 전화번호를 통해서 이 택시기사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예. 제보자가 근데 왜 그러셨어요라고 물으니까 택시기사는 사과와 반성은커녕 또다시 욕설과 함께 소리 지르면서 전화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예, 그 녹음 파일도 있지만 차마 들려드리진 않겠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못 말리는 화분 사랑. 자,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고개 숙인 한 남성. 남의 집 앞 화분을 문질문질 붙어있던 스티커를 휙 떼어버리더니 스티커는 바닥에 툭 버려놓고요. 레옹마냥 화분 들고 저벅저벅 페이드아웃. 한국인은 왜 저렇게 화분에 집착하는가? 응? 그러니까 말이에요. 한국인은 카페에 휴대전화 놓고 화장실 다녀와도 잘 안 가져가는데 화분을 유독 많이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주택에 거주하는 제보자가 겪은 일인데요. 지난 2일 아침 8시 반쯤이었습니다. 한 고령의 여성이 제보자 집 앞에 찾아와서는 이 현관 앞에 놓인 핑크뮬리 화분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그 스티커를 떼고 화분을 들고 그대로 훔쳐서 달아났다고 해요. 이 제보자가 며칠 뒤에 집 근처 풀밭에서 말라 죽은 핑크뮬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은 길가에 버리고 화분만 가져간 것 같아요. 제보자는 씨앗부터 발화시켜서 1년 가까이 애지중지 키우던 화분인데 너무 속상하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제보 영상 보시죠. 한적한 어느 건물 앞 끽 멈춰선 차량. 자, 운전석이 열리고 여성이 내리더니 건물 앞 화분에서 주섬주섬 으라차차 화분 속 미니 화분 2개를 저렇게 챙기더니 다시 차를 타고 슝. 도대체 한국인은 왜 저렇게 화분에 집착하는지 누가 논문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나 말입니다. 저걸 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제보자분은 광주광역시에서 학원을 운영하신다고 해요. 근데 평소 입구에 저 커다란 고문 화분을 뒀고 그 안에 또 베고니 화분 2개를 넣어놨답니다. 근데 보신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차가 한 대 썩 오더니 여성이 내려서 그 2개만 쏙 빼서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이 화분이 없어서 CCTV를 보고서야 그 사실을 알았고 며칠 정도는 화분 돌려주세요라고 종이를 붙여놨대요. 예. 근데 돌려주질 않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쉽게 찾았다고 합니다. 저 여성은. 근데 버려진 거라 생각해서 가져갔다라고 하는데 저걸 버려졌다라고 볼 수 있게 다른 화분 안에 들어가 있는데 고스란히. 아무튼 그래서 돌려받으려고 봤더니 갖고 갔으면 제대로 키우기라도 해야지. 다시 들어서 돌려받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짜증납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이웃이야 가족이야.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최근 열심히 모은 돈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했는데요. 작은 빌라긴 하지만 집도 마음에 들고 이웃들도 모두 친하게 지내서 좋았어요. 조금 특이한 점은 한 달에 한 번씩 세대주들이 다 모여서 직접 건물 청소를 하더라고요. 분명 매달 내는 관리비에 청소 비용이 포함됐는데도 말이죠. 심지어 사정이 있어서 불참을 하게 되면 벌금도 내야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전부터 이어오던 빌라 규칙이라고 하니까 그러려니 했는데요.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빌라 세대주들의 단체 채팅방입니다.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초대를 받았는데 매일같이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단체 채팅방을 확인했더니 까똑. 지금 몇 호에서 고기 굽고 있나요? 502호님, 제가 먹고 있어요. 오랜만에 그 삼겹살이 땡겨서요. 고기 냄새는 잘 빠지지 않으니까 바로 환기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참, 다들 이번 주 토요일에 301호 따님 결혼식 가시죠? 네, 당연하죠. 11시에 다 같이 만나서 출발해요. 이웃 사이가 나쁜 것보다는 친한 게 물론 좋지만 단순히 이웃일 뿐인데 너무 많은 사생활을 나누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저 혼자 거리를 뒀다가 괜히 미움받을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어디까지 가깝게 지내야 하는 걸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이웃입니다. 201호 아가씨, 요즘같이 험한 세상에 빌라 사람들 한 가족처럼 지내면 얼마나 힘이 되고 안전한데 그딴 소리를 하기를 좀 섭섭하고 호강 날라리도 난 것 같으다. 동그라미. 좋습니다. 자, 다음 사연자예요. 아니 좀 그렇잖아요. 삼겹살을 먹든 청국장을 먹든 그걸 단톡방에서 굳이 왜 보고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서로의 사생활은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X. 자, 최영진 평론가님부터요. 네, 먼저 다가가도 멀어지는 양지열 변호사께서 5를 선택하셔서 굉장히 좀 놀랐고, 저는 요즘 엘리베이터를 타서 이제 같은 아파트 이웃을 만나면 좀 뭔가 어색하고, 복도에서 만나도 어색하고, 또 제가 이제 두 아이의 아빠잖아요. 제가 한 가지 정말 친한 이웃이 한 명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무래도 아이를 보다 보면 이웃에게 좀 도움 요청할 일도 있고 막 한데, 오히려 이렇게 이웃들이 친하면 가끔 내가 아이를 돌보지 못할 때 좀 부탁을 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저는 복이라고 봅니다. 장 변호사님. 아니 저는 왜 최영 씨가 저렇게 저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물론 그래요. 요즘 특히 젊은 세대가 주변 인간관계에 많이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뭐가 불편하면 그냥 불편한 대로 그냥 같이 여겼으면 좋겠어요. 저기서 꼭 친하게 막 자기도 글 올릴 필요 없고 이분들은 이런가 보다 하면 또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라고 그냥 또 존중해 주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억지로 끌어당기진 않아요. 근데 그 자체를 불편하고 불안하게 생각을 하면 아예 기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 그냥 계세요. 조용히 있어도 괜찮아요. 자, 교수님. 네. 반론. 네, 반론까지는 아니고 그냥 개인적 생각인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사람들하고 이렇게 뭉쳐 있는 걸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항상 누구랑 같이 막 여러 명이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집에 저도 그러고 싶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 집에서는 좀 쉬고 싶어요. 네, 집에 가서는 쉬고 싶은데 또 올라갈 때 옆집, 앞집, 뒷집 인사 다 해야 되고 또 한 번 열심히 들어가면 저는 또 막 참여해야 되는 성격인데 또 그거 다 참여하려니까 또 인생이 숙제처럼 느껴져서 집에서는 그냥 인사 정도 하고 꼭 필요할 때는 그냥 저절로 또 친해지잖아요. 그 정도였으면 좋겠지 막 시실쿠쿠리 다 나누고 싶지는 않네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반반이에요. 축복잉님께서는 벌써부터 피곤하다라고 하셨고 기다릴게님은 반대로 저런데 너무 좋은데요? 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요술쟁이님께서는 이런 곳에서는 뭐만 하면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좀 걱정된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도터치.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첫 관객이 생겼고 누군가는 프로포즈를 주고받았고 누군가는 인생 추억을 만들었대. 그리고 또 누군가는 런웨이를 걸었지. 저마다의 방을 찾아 떠난 사람들.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걱정 없이 떠나자. 트립을 믿고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100번째 달이 뜨는 밤, 뱀파이어의 축제가 시작된다. 뱀파이어의 운명에 눈을 떠라. 뱀파이어들의 MMORPG 뱀피르 피해 계승자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외우면서도 한 번쯤은 가보고 싶었어. 떠나자, 알바몬으로. 익숙한 공간을 떠나 알바도 하고 좋은 기억도 쌓고 알바 여행이 되다. 알바몬. 거기서 지학이 기분 안 좋으면 거기서 또 사람 술 먹어요. 그럼 이제 갑자기 일하는 시간에도 죽었죠. 이 새끼야 들어와 방으로. 방에 들어가면 이제 오단체가 하죠. 지금 보시는 CCTV 영상은 목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가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약 8분 동안 60회 넘게 폭행이 이어졌고 직원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맞고만 있었는데요. 지난달 22일 이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남 목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끝에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 최영진 평론가, 어떤 사건인지 설명 좀요. 네, 먼저 이 두 사람은 목포의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와 직원 관계였습니다. 대표의 제안으로 2013년 함께 휴대전화 대리점을 열게 됐고요. 대표와 이사 관계로 지난달까지 함께 일을 했습니다. 이곳은요, 한때 점포가 10개에 달할 정도로 사업이 커지면서 직원이 20~30명이나 되는 목포에서 잘 나가는 대리점이었다고 합니다. 유족과 전 직장 동료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항상 성실하게 일하는 착한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유족의 입으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10월 19일 일요일 밤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서 월요일 아침에 옷 갈아입으러 오겠지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수요일 날 그 실종 신고를 낸 거예요. 실종 신고를 내고 한 30분 정도 지났나 봐요. 경찰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현사로 발견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상례를 치르는데 자꾸 들리는 소문이 이상해요. 애가 노예로 살았다. 뭐 진짜 자주 때리고 임금도 주지 않았다. 노예로 살았다고요? 그러긴 합니다. 사건을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19일이었고 일요일이었는데 출근을 했던 이 분이 지난 수요일이 될 때까지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기다려 못해서 실종 신고를 했는데 신고하고 불과 30분 만에 집 근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겁니다. 황망한 상황에서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는데 정말 이상한 얘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업계 관계자들 얘기가 대표가 툭하면 피해자를 때렸고 노예처럼 부려먹었고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족이 대표에게 아니 혹시 우리 그 피해자 때렸냐라고 물어봤더니까 그런 일 없다면서 또 끝까지 시치미를 뗐답니다. 자, 이 대표란 사람한테 당신 우리 애 때렸어? 아, 그런 적 없습니다. 자,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업계 관계자가 유족한테 영상을 보냈다. 네, 이 장례식 이후에 업계 관계자가 유족에게 영상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이 영상에는 2023년 1월 목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대표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건넨 업계 관계자, 평소에 대표가 피해자를 너무 자주 때리고 괴롭혀서 혹시 몰라서 이 영상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해요. 영상을 보면 대표는 피해자의 얼굴에 손찌검을 하고 구석으로 몰아서 발로 차거나 식탁에 머리를 박게 하기도 하고요. 약 8분 동안 60회가 넘는 폭행이 이어집니다. 유족들은 과거 피해자가 멍든 채 귀가하는 일이 자주 있었고 심지어 안화골절, 발목골절을 당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뭐 길에서 넘어졌다, 친구랑 장난치다가 다쳤다 이렇게 둘러대서 직장에서 폭행을 당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런 상황들을 전 직장 동료도 확인을 해줬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염전노예? 자, 전 직장 동료 얘기 들어보시죠. 이게 뭐 매월 달랐는데 진짜 많을 때는 일주일에 서너 번도 돼요.
직원들이 다 있던 말던 이제 큰 소리로 욕하면서 부르죠. 그냥 그 영상에서 보낸 딱 그런 수준이에요. 솔직히 그냥 말하면은 사람 취급을 안 했죠, 사실. 저희 이제 속된 말로 저희는 그런 말이에요. 진짜 현대판 염전 노예다. 영상에서 보는 건 진짜 빙산의 일각일 정도로 너무너무 심해요. 그냥 노예도 아마 그렇게는 안 부렸을 거예요. 아니 지금 봤던 영상이 빙산의 일각이면 얼마나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잘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전 직장 동료께서는 너무 자주 폭행했다. 많을 때는 일주일에 서너 번도 있었고 그냥 뭐 욕하고 폭행하고 대표실로 불러서 폭행하고 그냥 노예로 생각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맞는 것을 본 적도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유족에 따르면 이 피해자는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면서 한 끼도 못 먹은 날이 허다했대요. 실제로 여기서 일하면서 키가 176cm인데 이 사망하기 전에는 몸무게가 50kg 정도밖에 안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고요. 술 먹고 새벽에 이 대표가 이 피해자를 불러내서 대리 운전을 시키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본인 아이들 육아까지 시켰대요. 그런데다가 급여조차도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뭐 급여가 2016년에는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고요. 그 후로도 뭐 두 번, 세 번 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다가 올해 역시 10월까지 근무했지만 3개월치 급여만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자, 바로 저런 지급 내역 때문에 염전 노예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대표 측 입장도 들어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줄곧 입장이 같았는데 이 피해자가 횡령을 저질러서 스스로 그 부담감 때문에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은 것도 이 피해자의 횡령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제작진도 횡령에 대한 근거 자료를 좀 보여달라라고 하니까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우리도 정리 중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유족도요. 이 피해자가 횡령을 했다면 왜 계속 같이 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 심지어 보통 만약에 횡령을 했다고 하면 자르죠. 그럼요. 잘라야 되는데 계속 일을 했다.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심지어 사망 이후 피해자 통장엔 잔액이 54원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출근한 바로 다음 날이었던 월요일 아침에 출근 시간이 1시간가량 지났을 즈음 이 대표의 아내가요. 피해자 집으로 찾아와 초인종 눌렀고 잘못 찾아왔다라고 한 뒤 돌아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 대표 부부는 이미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상황을 살피러 왔던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된다고 합니다. 자, 유족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족들은 이 대표 측이 중요한 증거를 없애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대표 측 변호인한테 직접 그 부분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매장 CCTV 지웠다고 하는데 또 뭐 혹시 아시나요? 네네. 그거 왜 지운 거죠? 유족이 엄청난 항의를 해서 그게 나중에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웠다고 합니다. 그 증거인멸 행위 아닌가요, 그거? 증거인멸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무슨 사망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 모를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는 지금 그 피의자 쪽 주장 아닙니까, 그거? 네네, 그렇죠. 매장에서 그 폭행이 이루어진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 피의자 측 주장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네네. 자, 일단 경찰 수사가 진행이 돼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저 피의자 그 대표의 얘기가 글쎄요 좀 설득력이 없는데요. 지금 믿기가 어려운 상황인 게 그런 겁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매장 내 대리점 내부에 있는 CCTV 영상을 전부 다 지웠다라고 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제 그 대표의 변호인은 유족들의 항의가 너무 거세서 혹시라도 그 안에서 시비거리가 있을까 봐 지웠다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안에서 매장에서 폭행이 없었으면 그냥 그거 자체를 다 공개를 하면 오히려 확실하게 죄가 없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괜히 또 의심을 살 만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도저히 그게 이제 쉽게 이해가 잘 안 가는 상황이고 게다가 유족들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좀 서운함을 토로했는데 처음에 이 사건을 알렸더니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뒤라서
고소를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좀 미적지근하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범죄 피해를 직접 입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고발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실 한참 뒤에 알려줬다는 거고 그 사이에 이 CCTV 영상이 다 지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다는 거고 오늘에야 경찰 조사를 이제 고발인 자격으로 받은 모양입니다. 시빗거리가 될 것 같으니 CCTV를 먼저 지웠다.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달고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때리고 운전석 밖으로 밀쳐냈는데 그 상태로 1.5km가량 질주했습니다. 이 기막힌 사건의 전말을 알아봅니다. 지난 14일 새벽 대리기사로 일하는 60대 아버지가 대전에서 청주까지 가달라는 콜을 받고 대리운전을 하던 중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아드님의 제보입니다. 자, 10년 전부터 대리운전 일을 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제보자는 30대 아들이고 대리운전 일을 하시는 아버지와 이 충북 청주에서 단둘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기자 생활을 하던 아버지는 오래전에 이혼 후에 어린 남매를 키우면서 자영업을 하시다 약 10년 전부터는 대리운전 일을 병행해 오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던 일을 다 접고 5년 전부터는 이제 대리운전만 하신 건데요. 자, 그러던 지난 14일 새벽 그날도 어김없이 대리운전 일을 하러 나간 아버지는 대전에서 청주까지 가달라는 콜을 받고 손님이 부른 장소까지 이동을 합니다. 아버지는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차량은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멈췄고 아버지는 차 밖으로 튕겨져 나왔습니다. 이 제보자인 아들은 새벽에 가족의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갔는데 의료진에게 전해 듣기로는 아버지가 차량 밖에서 발견됐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충돌로 아버지가 운전석 밖으로 튕겨져 나간 것 같다 이렇게 전해 오셨습니다. 자, 처음 그 연락을 받고 우리 아버지가 대리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냈구나. 우리 아버지가 냈구나. 라고 생각하셨답니다. 아드님 얘기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저희 아버지가 운전을 직접 하신 줄 알았었고 아마 사고가 나서 밖으로 튕겨져 나간 것 같다 전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운전을 하시는데 이 가해자는 폭행이랑 욕설을 멈추지 않고 저희 아버지를 억지로 밖으로 밀어낸 다음에 주행을 하다가 저희 아버지는 그 안전벨트에 몸이 걸려서 돌아가시게 된 그 사실을 듣고 나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펑펑 울었어요, 진짜. 너무 무섭다. 너무 잔인하고 너무 참혹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막 이러면서. 자, 처음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진짜 밝혀진 실제 사고 경위가 정말 충격적인데요. 제보자인 아들은 우선 병원으로 이송될 때부터 심정지가 왔고 CPR을 하면서 옮겨졌는데 이미 의식이 없는 코마 상태라고 전해드렸다면서 두개골 뇌 손상 그리고 사지골절로 정말 온전한 데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아까 의료진이 교통사고 과정에서 이제 튕겨 나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루 입원해 계실 때만 해도 사고를 아버지가 낸 줄로만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차가 한 차례 멈췄다가 출발할 때 아버지가 차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와 함께 이 만취 손님에게 폭행을 당해서 차를 세웠다가 음주운전을 막으려고 차에 매달렸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듣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을 알게 됐는데 사고 다음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까지 마친 이후에 알게 된 그날의 진실은 더 끔찍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엔 아버지의 외마디 비명과 술 취한 남성의 거친 욕설 그리고 퍽퍽 폭행을 하는 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요.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폭행에 차를 멈추는 그 모습까지도 이 음성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가 더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자, 만취 승객이 대리 운전 중이던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심지어 운전석 쪽으로 넘어와서 거기서부터 또
완전 정말 운전대를 지가 잡으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들과 경찰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 30대 손님은 만취해 있었고 이 피해자께서 운전을 하시는데 욕설과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리기사님께서 차를 세운 거죠. 그랬더니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넘어와서 본인이 운전을 하겠다고 하면서 대리기사를 밖으로 밀어냈어요. 근데 이 대리기사께서 안전벨트에 걸려서 상반신이 밖으로 반 이상 나와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30대 손님 그대로 차를 출발시켰어요. 그러면서 1.5km를 질주했습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가드레일에 부딪히기 전까지 여기저기에 좀 부딪히기도 한 것 같은데 그때 이 아버님께서 좀 많이 다쳤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아들이 그런 얘기를 듣는 아들의 심정이 어떠시겠어요? 이 아들께서 머릿속으로 정말 상상을 많이 해봤지만 너무 끔찍하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웠을까 싶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만취한 차주 30대 남성. 갑자기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짓을 했던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과속 방지턱에서 울렁?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죠. 블랙박스는 과속 방지턱, 그게 좀 들큰거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비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거기가 방지턱이 많아요. 그 도로가.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험하게 해서 그게 방지턱이 이렇게 들큰거리는 게 아니고 넘어가는 게 이렇게 울렁하잖아요, 울렁.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갖고 본 정신이 아닌 거죠. 그 만취라고 보면 됩니다. 처음에는 기억 안 난다 그러다 이제 영상 같은 거 이런 게 보여주고 기억은 뭐 뚜렷이 안 나지만 내가 그런 게 맞다.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역시 뭐 말도 안 되는 이유일 줄은 짐작했지만 역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가 하필이면 방지턱이 좀 자주 나오는 구간이었고 넘을 때마다 울렁거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운전을 뭐 빠르게 했냐? 그냥 계기판에 따르면 정상 주행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된답니다. 설령 정상 주행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셔야 될 이유는 전혀 없죠. 사고가 난 뒤에 이 신고 접수를 하고 경찰에 출동했을 때 어디선가 또 이 차주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혼자 운전을 했다고 막 횡설수설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만취 상태였다는 것이고, 근데 경찰이 보기에 피해자 상태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거 뭔가 있다 싶어서 이 경찰에서도 이 가해자를 임의동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조사 과정의 CCTV가 이게 밝혀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11시간 만에 긴급 체포를 한 겁니다. 저 짓을 해놓고도 집에 갔었군요. 예, 맞습니다. 이 30대 남성은요. 2차 술자리까지만 기억이 나고 이후에는 기억이 안 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블랙박스와 CCTV 등의 이제 증거를 보여주자 뚜렷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그런 게 맞다. 술에 취해서 그런 것 같다면서 그제야 잘못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보자인 아들은 가해자가 범행을 시인하긴 했지만 음주 사실로 인해서 사건이 또 축소되거나 또 처벌이 감경되질 않길 바란다면서 굉장히 반사회적이고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만큼 그 죗값을 정확하게 엄정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또 하셨습니다. 경찰은 30대 남성에 대해서 살인 및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분 고인이 전직 언론인 출신이라니까 참 저는 저 기자다 보니까 더더욱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자,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자에 대해서 살인죄로 지금 살인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정말 이건 살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대롱대롱 매달고 차를 끌고 가면 아무리 취중이라 그래도 운전할 거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면 취중이라 그래도 할 행동이 있고 못할 행동이 있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운전기사이신 아버님께서는 너무 성실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책임감이 정말 가득해졌던 분 같아요. 왜냐하면 제보자인 아들께서 얘기하시기를 충북 청주에 사는 아버지가 그날 대전까지 가셨던 이유가 궁금해서 동료분께 전화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동료분께서 받자마자 하는 얘기가 그 장거리만 하시는 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이 가족을 먹여 살리셔야 되니까 서울이든 어디든 멀리 가면 조금 더 거리가 좋으니까 무조건 먼 거를 선호하신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억울한
열심히 살아온 가장께서 이렇게 억울하게 사고를 당해서 너무 속상하다라고 전하셨고요. 취객을 상대하는 이 대리 기사님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안전만큼은 보장받았으면 좋겠다고 전하셨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고인이 생전 지갑에 넣고 다니던 아들이 쓴 편지였다고 하네요. 예, 살인입니다. 살인. 두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여의도 한 길목에서 남녀 한 쌍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잠시 뒤 한 남성이 다가오는 순간 거리 한복판에서 추격전이 벌어지는데요. 당시 뒤따라오던 남성은 두 남녀에게 흉기까지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이놈이 이제 어떻게 하려다가 안 되니까 다시 왔던 길로 다시 이제 도망을 친 거예요. 지나가는 행인을 그렇게 찌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광란의 15분입니다. 예, 교수님 혹시 13년 전 이 사건 기억나십니까? 저도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여의도 한복판에서 말이죠. 네, 저도 여의도 한복판이었던 것, 그다음에 그 직장 동료들을 얘기했던 것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2012년 8월 22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피스 밀집 지역인 여의도 한복판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5시가 좀 넘었는데 한 남성이 빌딩 주변에서 줄담배를 피우면서 서성였고요. 그로부터 2시간 뒤에 퇴근 시간대에 여의도 한 길목에서 남녀 한 쌍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두 사람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의도의 한 제과점 앞에서 남성은 갑자기 욕설을 내뱉으면서 두 사람을 불러 세웠고 즉시 바로 흉기를 들고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30대였던 남녀 피해자 두 사람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리고 말았습니다. 예, 그러면 당시 어느 지점에서 좀 이 사건이 벌어졌는지 저희가 준비한 판넬을 통해서 좀 전해드릴게요. 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코너 쪽에 있는 이 1번 지점에서 1, 2차 범행이 정말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이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했겠죠. 2번 지점에서 남성 피해자가 자신의 눈에 들어온 철제 의자를 들고서 이 가해자에게 저항을 하는데요. 그러자 가해자는 왔던 길을 돌아서 도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2번 지점에서 왔던 길로 다시 도망을 가는데 가다가 3번 지점에서 또 다른 남성이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가해자, 이 남성에게 달려가서 흉기를 휘둘렀고 조금 더 가서 이 4번 지점에서 또 다른 여성을 또 한 번 흉기로 공격했습니다. 이 3번 지점, 4번 지점에서 흉기에 찔린 3번째, 4번째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 가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는데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흉기 난동이 이어지니까 정말 많은 시민들이 잔뜩 몰려와서 가해자를 뒤쫓기 시작했고 가해자는 결국 막다른 골목,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이 5번 지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자, 이후에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가해자는 자신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면서 난동을 이어가다가 결국 테이저건을 맞고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결국 시민들의 도움으로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었던 거죠. 예, 지금 검거 장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이 가해자의 얘기 일단 들어보시죠. 정말 철났습니다. 그리고 회장하는데 지역이 나는 데도 있고 원하는 데도 있고 제가 믿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이 그런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찾아보니까 5개 정도 샀었고. 아니, 전 직장 동료 왜요? 일단 가해자는 30대 김 씨였는데요. 가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겁니다. 금융회사에 달리는데 실적이 떨어져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그러면서 직장 동료들이 자기를 따돌리고 험담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에 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실적이 좋지 않아가지고 거기서도 퇴사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갑작스럽게 처음 다녔던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의 직장 동료들을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자, 이전 직장 동료들이 날 뒷담화하고 따돌렸다.
뭐 당연히 일방적인 저자의 주장이죠. 자, 최영진 평론가님. 예, 당시 김 씨는 이 4천만 원의 카드 빚을 지고 있고 신용불량자 상태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두 평 남짓한 월세 20만 원 고시원에 지냈고 김 씨가 가진 건 재산이라고는 현금 200원과 잔액 4천 원만 남은 교통카드뿐이었는데요. 이 김 씨의 주장에 따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고민했지만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전 직장 동료 6명을 살해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 복수심이 치밀 때마다 흉기를 사서 모았고요. 5개 중에서 2개 정도를 실제 범행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김 씨는 전 직장 동료 2명은 물론 일면식도 없는 행인 2명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4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자, 이 가해자가 정말 노리고 한 건지 몰라도 제가 따돌림을 당해서 그랬습니다. 자, 이 워딩 하나가 정말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에게 여론의 지탄이 쏠리게 만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김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 피해를 입은 흉기 난동을 당한 전 직장 동료들이 김 씨를 험담하고 괴롭힌 가해자처럼 오히려 비춰졌고 수많은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는데요. 이 남성 피해자는 김 씨와 형 동생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한 관계였고 피해자가 평소에 김 씨를 내가 잘 챙겨줘야 하는 동생이라면서 살뜰히 보살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김 씨가 퇴사를 할 때도 전혀 나쁜 감정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왜 자신한테 이런 짓을 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대인 공포증까지 생겼고요. 또 다른 피해자였던 여성 동료 역시 김 씨의 범행 동기를 이해할 수 없다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가해자 범인 김 씨 끝까지 나는 잘못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변론 과정에서 한 얘기지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그 당시에도 제대로 식사를 못해서 몸과 마음이 굉장히 피폐한 상태에서 불우한 환경. 예, 불우한 환경에 자라났고 그때 당시에 또 식사를 못해서 몸과 마음이 어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어서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까 흉기를 다 미리 구해놨다라고 그랬고 또 그리고 직장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고 하는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다른 직장 동료가 이 가해자 김 씨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는 정반대의 진술이 나왔던 겁니다. 자, 1심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그러면서 징역 14년에 이 전자발찌 10년을 선고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했는데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유죄를 산성을 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범행 도중 과정에서 시민 2명,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까지 다치게 한 점 등을 들어서 그대로 원심형을 확정을 했습니다. 참, 저도 이제 이 범죄 관련한 책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보면은 저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아주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아니,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다 저렇게 됩니까?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 도리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나는 이러지 않아야지라고 훌륭하게 큰 분들이 더 많고요. 만약에 정말로 피치 못하게 너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도 이제 성인이 되면 그거를 핑계를 삼아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결국에는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까지 공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만 이렇게 그만둔 게 아니라 그 다음의 회사들에서도 적응하지 못했잖아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환경 탓, 남 탓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자,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평범한 오후의 거리, 사람들이 뭔가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자, 그때 펑!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폭발이 발생합니다. 회색빛 연기와 함께 화염이 무섭게 치솟았는데요. 혹시 폭탄 테러? 폭탄 테러는 아니고요. 일단 거리를 지나다니던 사람들과 차량에 불길이 덮치고 또 사람들이 황급히 도망가는 모습이 보이죠. 폭발 이후에 사람들이 한데 모여 서로의 상태를 살피기도 했는데요. 특히 폭발 지점과 가깝게 있던 한 남성 옷이 엉망으로 찢어지고 몸에 심한 화상을 입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도대체 뭐가 터진 거예요? 자, 원인으로 변압기의 전력 과부하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10명의 부상자가 나온 만큼 아주 빠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차가 쌩쌩 내달리고 있는 차도 위에서 두 남성이 시비가 붙었네요.
자, 몸싸움을 벌이던 두 남성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 대 맞았다. 각자의 차로 돌아갑니다. 한 대 맞고 차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쿨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았으련만 사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있어요. 자, 뒤쪽에 있는 차를 보세요. 뒷차에 있는 남성이 빠르게 속도를 높여서 돌진합니다. 시비가 붙던 남성이 차에 그대로 쾅 부딪혔는데 그런데 보복을 시도한 차가요. 보세요. 기웃동하더니 옆으로 쭉 말았습니다. 주먹도 안 돼, 차도 안 돼. 그러게요. 자, 경찰은 보복 운전을 한 남성을 체포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분노로 보복 운전을 저질렀으니 죄값은 달게 받아야겠죠. 최영진 평론가님, 주먹도 안 돼, 차도 안 돼. 맞았으면 그냥 들어가세요. 신고를 하든지. 네. 예, 다음 이어갑니다. 자,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지하철 객실 아닙니다. 단체 관광객으로 보이는 이들이 글쎄 자세히 보세요. 음식이든 그릇을 두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이것도 먹어봐 하면서 접시를 건너편 사람에게 내밀기도 하는데요. 자, 여기 지하철? 네, 지하철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든 말든 음식을 먹기 좋은 크기로 쓱 또 잘라내서 먹습니다. 저 지하철 객실에 음식물 섭취 금지라고 못 읽으셔도 아실 거예요. 안내문구 떡하니 붙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하철 복도는 관광객들 짐 때문에 꽉꽉 들어차 있어서 사람 한 명 지나가기도 버거워 보이는데 아니 이게 뭐야. 자, 이게 공공장소에서 매너, 이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밥은 지하철이 아니라 식당 가서 먹어. 예, 아니 근데 지금 이거 중국이란 말이죠. 아니 중국 뭐 저희가 뭐 본의 아니게 이제 민폐 이런 거 많이 전해드리는데 우리나라 와서 중국 관광객 아니 근데 중국 본토에서 말이죠. 이게 또 뭐 어딘지 제가 국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야, 이 중국인들도 상당히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최영진 평론가님? 저기서 보면 맛있습니까? 그냥 식당에서 드세요. 예, 자 마지막 영상 갈게요. 네, 홍수로 인해 물이 가득 차 있는 현장에 고양이 한 마리가 창살에 끼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좁디 좁은 창살 틈 안에서 애처롭게 울고 있는데요. 지역을 순찰하던 구조대원들 창살 틈으로 고양이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자, 목 부분을 쭉 잡아서 자, 우선 배까지 조심스럽게 꺼낸 후에 자, 다리까지 빼내는데 성공합니다. 구조대원들은 오랫동안 추위에 떨었을 고양이를 위해서 천으로 몸을 정성스럽게 닦아준 후에 따뜻하게 감싸주는데요. 작은 생명을 지켜낸 구조대원들이 고양이에게 새 삶을 선물했습니다. 다행이고요. 그리고 저 구조대원들 박수 쳐주시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예, 감동적입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저희는 내일도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